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대신 현 단계를 연장하고 방역 수칙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에 숨진 80대 남성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영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는 아닌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말연시 휴가로 미국 내 여행객들이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몇 주 안에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된 일본이 오늘부터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아침에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뉴스광장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봐야겠죠. 어제 신규 확진자는 900명대로 나왔고요. 정부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지 않고 2.5단계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하루 확진자 수가 며칠 만에 1,000명대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0명입니다. 지난 24일 이후 사흘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힘듭니다.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는 946명으로 이 가운데 656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선 국내 발생 기준으로 359명이 신규 확진돼 12일째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송파구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동부구치소에서도 재소자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선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늘었는데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6명 줄어 2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5명 더 늘어 누적 88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거리두기는 지금 단계가 며칠 더 유지된다는 거죠? 네, 정부는 당초 오늘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엿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3일까지인데요. 정부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안팎으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방역 의료 체계도 현재의 유행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수도권에서 80개가 사용 가능하고 이를 포함해 전체 가용 병상은 2주 전보다 3,200개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이번 주 연말연시 특별 대책을 통한 감소 효과를 지켜보고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 대책에는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일부 수칙을 개선해 무인 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나 디저트류를 주문할 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의 세부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전체적인 대상은 최대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모인 당정청은 재정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차 때보다 늘어난 580만 명 규모입니다. 이전에 제외됐던 법인 택시 운전기사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여기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 정도 납부 유예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 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인데 50만 원 정도가 유력합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의 경우는 세금을 더 돌려받습니다.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여기에 남은 예비비와 각종 기금 등이 동원돼 지원 규모는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계획은 오는 29일에 발표됩니다. 내년 1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입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일반인에게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입국한 뒤 격리 기간에 숨진 80대 남성이 사망 직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80대 남성이 그제 숨졌습니다. 사망 직전 실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는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했으며 심장 질환을 앓아왔습니다. 함께 입국했던 가족 2명도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 먼저 영국에서 입국했던 또 다른 가족 1명도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가족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보건당국은 즉각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는 사망한 남성의 검체를 확보해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숨진 남성이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유전체 전장 분석을 통해서 변종 여부가 확인을 할 예정에 있고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은 영국 입국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한 차례 더 받도록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영국발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된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과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수십 명 확진자가 나와서 시설 전체가 격리됐고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어제도 사망자가 또 늘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 25일입니다. 입소자와 시설 관계자 등 6명이 감염됐습니다. 이후 입소자와 시설 관계자 등 18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3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시설 종사자 1명이 이제 확진이 돼서 전수 조사를 이제 하게 된 거고요. 1차 했고 전수 조사를 2차 다시 했어요. 전원 다시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현재 2번 전수 검사는 했어요. 동부구치소에서도 재소자 8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계속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7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2명이 더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86명이 됐습니다. 특히 그제 하루만 사망자 6명이 나왔던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어제도 사망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80, 90대 고령 확진자였던 이들은 격리 중인 요양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이로써 부천 요양병원 관련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자 방역당국은 종사자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관리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그제 111명이 확진됐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10명 중 1명 넘게 발견된 겁니다.
지난 14일 개소 이후 누적 확진자는 1,252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십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주민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마을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황정환 기자, 먼저 외국 식품점 관련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도 충남에서는 천안의 외국 식료품점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특히 천안에서는 외국인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내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세는 내 외국인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3일 천안의 30대 태국인이 처음 코로나19로 확진된 뒤 관련 확진자는 천안과 홍성, 아산, 인근 충북에서 모두 9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천안과 홍성 등에 사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천에서는 서천읍의 한 마을 주민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로 확진돼 마을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6일 주민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고 어제는 이 주민과 마을회관에서 윷놀이한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민 2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는 오늘 오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천군이 이동 제한을 하며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밤사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나음교회 관련 1명이 추가됐고 세종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군포 요양원에서 퇴원해 격리 중이던 90대가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세종의 첫 코로나19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국민 17명 중 1명이 감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900만 명을 넘겼는데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말 연시 휴가로 여행객이 크게 는 게 변수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2만 5천여 명입니다. 엿새 만에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3만 2천여 명으로 12월 들어서만 1만 3천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한 달 사망자 수로는 최대치입니다. 미국인 17명 중 최소 1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1,000명 중 1명이 숨진 거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When our ICUs get overwhelmed, we saw this back in March and April in Southern Europe, in New York City. That's how the mortality numbers skyrocketed. And so this is happening now all across the country. 성탄절과 신년 연휴로 이어지는 휴가철로 미국 내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수주 안에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우치 미국 국립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장은 CNN 방송에 나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매우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며 더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Even though we advise not to, it's going to happen. So I share the concern of President-elect Biden that as we get into the next few weeks, it might actually get worse. 영국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커지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간 28일 월요일부터 영국발 항공편에 탄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일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검역이나 자가 격리를 통해 걸러내지 못했다는, 즉 방역망이 뚫렸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오늘부터 모든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 신규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이 중단됐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돌아올 때 적용받던 격리 면제도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된 지 사흘 만에 내려진 조치로 입국 금지는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한국 등 11개 나라와 맺었던 경제인 단기 입국과 격리 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現在の段階ではこういった変異株を国内に入れない対策というのが非常に重要にな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受け止めています。 일본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7명. 특히 이 중에는 검역 대상이 아닌 30대 항공기 조종사,
또 영국 체류 이력이 없는 조종사의 가족 1명도 포함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사실상 공항 검역망이 뚫렸고 이로 인해 일본 내 2차 전파도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イギリスから帰ってきた人の中で、見つかってもおかしくはないですよね。多分水際でね、せき止めるのはね、難しいですね。 당초 일본 정부는 내년 봄에 소규모 외국인 관광을 재개하고 올림픽을 보러 온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회의론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딱 1년 전 이맘때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봄부터 한동안은 좀 잠잠하다가 근래 다시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수도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춘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100만 명 이상을 선제 검사하고 일부 지역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곳은 순이구입니다. 한국인 밀집 지역인 차오양구 왕징에 인접한 곳으로 26일 하루 동안에도 5명의 확진자와 1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전시 상태를 선언한 순이구는 여러 주택단지를 봉쇄하고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벌였습니다. 和1750余名医务人员争分夺秒 昼夜奋战的大规模核酸检测第一线. 교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순이구의 한 확진자가 왕징에 있는 회사를 다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왕징 등 차오양구 3개 지역에서도 주말 동안 한국인을 포함한 주민 전체가 핵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어제 오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온 23만여 명이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지만 교민들은 긴장 속에 남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지역 감염은 지난 6월 심파디 시장발 집단 감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이달 들어 13명의 감염이 확인됐지만 뚜렷한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연말연시와 한 달여 남은 춘절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뿐 아니라 랴오닝성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재확산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중위험 지역을 4개 성시에 22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승합차와 대형 트럭이 충돌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5조 해녀의 집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와 25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합차를 운전하던 55살 고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승합차 동승자 5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에는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의 한 주택에서 보일러 과부하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절반 정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 과부하로 열선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직장 내 갑질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퇴사한 사례만 4건이 있었고요. 내부 감사 결과 간부 3명의 갑질을 확인했다고 공식 인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는 경징계를 요구했다는데요.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조달청의 한 과장급 간부는 부서 저녁 회식을 가면서 한 직원을 지목하며 돈이 드는데 왜 데리고 가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회의 도중에는 여성 직원 앞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여직원을 볼 때 잘해라고 코치를 불러가요? 회의 때 운동에서 트레이너가 비교하면서. 이 간부뿐만이 아닙니다. KBS가 확보한 조달청 내부 자료를 보면 밤늦게 부하 직원을 불러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상사가 이야기하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의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나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는 당신의 자식이 아니니 욕설을 하지 말라라는 등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조달청 노동조합은 지난달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례가 60여 건이나 새로 파악됐습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관두거나 옮긴 사람만 4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조달청은 내부 감사를 벌여 과장급 간부 3명의 갑질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 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갑질 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들의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 중입니다. 일반 국민들보다 갑질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관장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징계에 넘겨진 3명은 모두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조달청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과 피해 직원을 분리 조치했고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소방 헬기 조종사들은 반드시 계기 비행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야간이나 기상 이변, 화재로 인한 연기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계기판만 보고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건데요. 이 필수 훈련 장비가 소방에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관련 예산마저 삭감됐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뚫고 소방 헬기가 소화액을 살포합니다. 캄캄한 밤 해문을 뚫고 백령도의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야가 가려지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앞차에 덮개가 내 차로 앞에 전면 유리를 덮었다. 패닉이 빠지죠. 최소한 2배, 3배 이상 빠른 속도의 항공기, 조종사도 동일하게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지하기가 어렵죠. 이 때문에 소방 헬기 조종사들은 비상시에 계기판과 관제탑 지시에만 의지해 헬기를 통제할 수 있게끔 6개월에 6시간 이상 계기 훈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의 소방 헬기 조종사는 모두 137명. 그러나 소방청에는 이 훈련 장비가 없습니다. 유사 기종으로 해서 이제 군부대에 가서 이제 하고요. 산림청 거 있는 거 좀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다른 기관의 장비를 빌려 쓰다 보니 조종사들의 훈련 시간을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훈련을 받는 기종이 실제 모는 헬기의 기종과 다릅니다. 차하고 다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동을 못 겁니다. 일단 스위치라든가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는 없는 거죠. 소방 헬기 사고의 60%는 조종사의 대응 미숙 때문이라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그만큼 조종사들의 훈련이 시급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모의 비행장치 도입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모의 비행장치 한 대가 없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기재부가 이를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차선책으로 신청한 헬기 제조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비상훈련 참가 예산도 코로나 추경을 이유로 삭감됐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300곳에 100억 원씩 예산 3조 원을 쓰는 사업도 있습니다. 침체된 어촌을 살려보겠다는 어촌 뉴딜 300인데요. 정작 어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대부분 빠지고 또 사업 자체가 진척이 거의 안 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말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비양도. 대합실은 망가져 있고 광장이 예정된 부지엔 낡은 운동기구만 놓여 있습니다. 2년 동안 달라진 게 없자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지라는 의견을 많이 하죠. 원래 취지와 다르게 마을 수건사업 해소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규예금 개선이든지 이렇게 특화 사업하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사업 첫 해에 선정된 전국 자치단체 45곳 가운데 5곳은 실집행률이 0%입니다. 10곳은 50%도 안 됩니다. 게다가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방파제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토목 관련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면서도 정작 주민 역량 강화 예산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해수부 지정 기관에 맡겼습니다.
1, 2차 사업지 190곳 중 70% 이상이 위탁된 가운데 한 곳당 수수료로 9억 원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9억을 쓴다라는 거는 진짜 놀랄만한 일인 거죠. 대응을 하도록 훈련이 돼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정부 목표대로 어촌혁신이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충청과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지금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천은 가시거리가 80m, 남원과 해남, 밀양은 100m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는 이 지역에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꽤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모레인 수요일부터는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린 곳도 있지만 지금은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5.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14도, 포항과 부산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 제주 해상에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기준으로 970명,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말 연휴도 끼어 있었고 딱히 감소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일단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대신 현단계 유지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방역 의료 체계가 현재의 유행 상황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7에서 1.07로 떨어졌습니다. 또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는 환자도 500명대에서 9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상 확보도 민간 병원 등의 협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중환자 병상은 수도권의 80개가 사용 가능합니다. 가용 병상은 2주 전에 비해 3,200여 개 이상 늘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 중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말 연시 방역 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방역 수칙을 보완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지적에 따라 커피와 음료,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무인 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와 술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허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전 검토와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정부가 많게는 580만 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모인 당정청은 재정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차 때보다 늘어난 580만 명 규모입니다. 이전에 제외됐던 법인 택시 운전기사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여기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 정도 납부 유예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 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인데 50만 원 정도가 유력합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의 경우는 세금을 더 돌려받습니다.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여기에 남은 예비비와 각종 기금 등이 동원돼 지원 규모는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계획은 오는 29일에 발표됩니다. 내년 1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입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일반인에게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뒤 숨진 8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보유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최근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인지를 추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80대 남성이 그제 숨졌습니다. 사망 직전 실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는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했으며 심장 질환을 앓아왔습니다. 함께 입국했던 가족 2명도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 먼저 영국에서 입국했던 또 다른 가족 1명도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가족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보건당국은 즉각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는 사망한 남성의 검체를 확보해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숨진 남성이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유전체 전장 분석을 통해서 변종 여부가 확인을 할 예정에 있고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은 영국 입국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한 차례 더 받도록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영국발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된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에서는 빠르면 내년 2월에 접종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관련 업계는 벌써 유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온 보관 등 관리가 까다로워서인데 영하 75도 초저온 창고부터 항공 수송 전략까지 박대기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제품에 따라 보관 온도가 다른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백신은 영하 80도에서 60도, 모더나는 영하 25도에서 15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맞춤형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은 유통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네, 제가 들어와 있는 이곳이 영하 75도 초저온 창고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렇게 비워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창고를 다 비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백신 전용 루트나 백신 전용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항공업계도 일찌감치 수송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백신 전담팀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해 백신 원료를 영하 60도로 유지하며 네덜란드까지 운송하기도 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운송 기법은 육상 운송업체들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접종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콜드체인, 즉 저온 유통체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백신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따른 적절한 이 공급망을 확실하게 확보 그리고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체 백신 생산량 가운데 50%가 보관과 운송 과정 등에서 변질돼 폐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좋은 백신이라도 유통과 관리에 실패한다면 기껏 확보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습량이 부족해 다른 아이들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 걱정해서인데 사립초들이 변칙 등교를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학부모들은 공교육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8번 당첨되었습니다. 내년 서울 사립초등학교 38곳의 입학 경쟁률은 평균 6.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해진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은 건 이례적입니다. 경쟁률이 10대 1을 넘은 곳도 10곳이나 됩니다. 자녀를 공립초등학교에 보내려 이사까지 했던 김정수 씨. 비싼 등록금, 긴 통학 시간이 맘에 걸렸지만 결국 사립초에 지원했습니다. EBS를 틀어주고 아이들은 좀 지루해한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원격 수업 집중력이 떨어져 등교 일수가 중요한데 서울 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 일수는 사립이 4.21로 공립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긴급 돌봄 형태로 학생들을 변칙 등교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졌다고 토로합니다. 중요한 시기인데 한 해를 그냥 통째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될 과정들이 꽤 중요한 과목들이 있고 근데 이것들을 학교에서 좀 일관적으로 진행을 쭉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부모는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사립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교육에 어떤 책임을 지지 못했다. 하는 어떤 그런 자괴감과 좀 약간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들죠. 교사들은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학습량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의 교육 과정을 현재의 원격학습 체제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의 부작용들이 노출이 됐었죠. 학습 결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등교가 가능할 땐 초등학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어와 수학은 모든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집중 수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수도권의 2.5단계 거리 두기 격상 없이 연장하기로 결정이 됐죠.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고려됐는지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정부 브리핑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는 다소 정체 상태로 들어가면서 지금 그렇다고 이 확산세가 줄어들지는 않는 반전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한다 그러면 이 균형 상태를 좀 깨트리고 반전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지금 시행한 지 아직 한 5, 6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관계로 증가하는 추이를 좀 감소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선별 진료소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연장 또는 조정하기보다는 1월 3일로 모두 맞추고 다음 주의 상황을 보면서 1월 3일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망률에 대해서 아마 다소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이 확산 추이를 꺾는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금주에 나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 면밀하게 살펴볼 거고 환자 치료에 있어서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의료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바로 안내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PCR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 확진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사후 확진된 경우에도 감염자로 확진자로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통계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누락될 그런 이제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질병청에서는 이번 주 내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유전체 전장 분석을 통해서 변종 여부가 확인을 할 예정에 있고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영국 정부가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조만간 승인하고 다음 달 4일부터 백신 보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다음 달 1월 4일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은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백신 보급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2주 안에 200만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을 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이 며칠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 다음 달 두 번째 주에는 대형 경기장이나 국제회의장 등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접종 분량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자 효능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최종 자료를 영국 당국에 제출하면서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승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지붕과 첨탑이 모두 무너지는 대형 화재를 겪었던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올해는 코로나19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탄 미사를 집전하지 않는 대신 대성당에서 무관중 캐럴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적막감이 감돌던 텅 빈 예배당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감미롭게 울려 퍼집니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펼쳐진 이곳은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대화재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탄 미사를 집전하지 않았는데요. 그 아쉬움을 달래고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도 위로하고자 이달 초 성당에서 노트르담 합창단의 무관중 캐럴 콘서트가 사전 촬영됐고 성탄절 전날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이날 촬영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창단 인원은 당초 계획했던 20명에서 8명으로 축소됐으며 공연 당일에는 성남 보건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관계로 합창단은 안전모와 작업복 차림으로 서로 거리 두기를 지키며 첼로와 오르간 반주에 맞춰 노래했는데요. 방송 촬영팀 역시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노트르담 성당에 입장해 전신 방호복을 입고 합창단 공연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도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은행 내 대기 고객 10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전국은행연합회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맞춰서 오늘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의 고객을 되도록 1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서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요. 고객 간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합니다.
영업장 안에서는 한 칸 뛰어앉기, 직원과 상담 고객 간에도 거리 두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은행들은 공간 부족으로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영업점 내 창구 일부 폐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논산훈련소 오늘 2차 코로나 검사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국방부가 어제 군부대에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내부 누적 확진자는 전날과 같은 496명으로 어제 새로 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470명이 완치됐습니다. 나머지 26명은 치료를 받는 중인데요. 한편 군 당국은 지난 21일 전수검사 과정에서 11명이 확진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이병 장정 1,600여 명에 대해서 오늘 2차 전수검사에 나섭니다. 군은 확진자 11명을 전원 집으로 돌려보내서 치료를 받도록 했고요. 예방 차원에서 접촉자 등 일부 인원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배달앱 4번 주문 시에 10,000원 할인된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외식 쿠폰 사업이 일부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배달 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 앱을 통한 주문 결제안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에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 앱에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2만 원 이상 이렇게 4번을 먹으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0,000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서울시가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선결제 상품권 1,000억 원을 발행하는데요. 10만 원 상품권을 10% 할인된 9만 원으로 살 수 있는데 개인은 한 사람당 월 30만 원까지, 민간 기업은 1,0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선결제 상품권은 서울 시내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 및 영업 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15개 결제 앱에서 살 수 있고 내년 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야권은 두 곳 모두 출마 선언이 잇따른 반면 여당은 아직 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각 당의 셈법과 판세, 먼저 정하연 기자가 서울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의 출사표에 이어 박주민 의원과 박영선 장관이 고심 중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치고 나가는 중입니다.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심은 오세훈, 나경원 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을 놓고 보면 인지도나 중량감 등에선 한쪽으로 크게 기울진 않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과 사망으로 비롯된 선거인 만큼 출발점에선 민주당이 불리해 보입니다. 본격 선거 국면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과 정권 심판의 구도 속에서 부동산 시장 대책과 추미애 윤석열 갈등 여파, 그리고 코로나 백신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과 민생, 경제를 앞세우는 민주당은 반전카드로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착시키면서 서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적정한 맞춤형 공급 방안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혁신 쇄신을 앞세우며 중도층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의 미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개혁 작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파급력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각각 후보 검증위와 공천관리위를 가동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여당은 정중동인 반면 야당은 예비 경선부터 시끌벅적 아주 문전성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상황 노준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출마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출마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여성 후보 차출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이 후보군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이가 아직 한 명도 없어 경선 흥행을 고심 중인 민주당.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선거 이슈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가덕도 공항특별법 문제, 불경 메가시티 문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문제, 신산업을 부산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반면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자는 벌써 8명. 이딴 출사표로 문전성시입니다. 박민식, 유재중, 이진복, 이현주 등 전직 의원들이 부산시장 도전장을 냈고 박형준 교수도 8년 만에 복당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오승철 이사장과 전성하 대표, 김귀순 명예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발판 삼아 부산 경제 제도약, 그 약속을 지키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경제 하나는 민주당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어부지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과오로 이루어지는 선거이긴 하지만 비전과 대안 중심으로 진보당은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을 일찌감치 최종 후보로 결정했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 심판론을 내세워 독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변함없이 이어가는 기부, 그 빛나는 선행을 정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 댁에 이웃 3남매가 방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용돈을 모아 연탄 150장을 전달했습니다. 너무 애들이 그냥 그 마음이 따뜻해서 보내고 나서도 내가 아유 고맙다고 내가 딴 사람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하고 그런 거야. 5년 전 28,000원을 시작으로 올해 15만 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큰 도움은 안 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해요. 이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 누구나 언제든 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곳간이 있습니다. 쌀과 라면, 휴지와 이불까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두고 간 식료품과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니까 마음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이 봉사단체는 올해로 30년째 어르신들께 수시로 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김 부셔서 푼 거, 튀긴 거 돌자반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도토리묵. 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여럿이 함께 요리하기가 어려워 간편한 식품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성스럽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크든 작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온정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 가짜뉴스로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미디어와 또 권력자를 일컫는데요. 이들을 신랄하게 고발한 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간 20년이나 지났지만 그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한 건데요. 이 책과 또 신간 소식까지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입성에 성공한 막말의 2단아. Donald J. Trump is calling for a total and complete shutdown.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된 막말 퍼레이드. Getting gang members out, we're getting drug lords out, we're getting really bad dudes out of this country. 차별과 증오의 발언으로 대중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동안 출간된 지 한참 지난 책 한 권이 다시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대중의 공포심을 먹고 사는 정치인과 기업, 그리고 언론. 그들이 교묘하게 퍼뜨리는 근거 없는 두려움의 실상과 악영향을 파헤친 책입니다. 1999년에 초판이 나오고 20년이 지났지만 트럼프 시대에 다시 주목받은 이 책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계적인 IT 기업 인텔 광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소리.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이 소리도 대중에게 친숙합니다. 디즈니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이 멜로디 역시 꿈의 세계로 간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의 힘을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일상에서도 소리를 잘만 활용하면 삶이 몰라보게 윤택해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의 기록 연행록 100여 중에서 추려낸 조선 외교사의 이모저모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아리랑을 연출한 한국 영화의 선구자 나운규가 1928년부터 1937년까지 신문, 잡지에 쓴 글과 대담을 모았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 발자크가 매의 눈으로 들여다본 당시 공무원 사회의 실상입니다. 180년 전 프랑스와 2020년의 한국이 거짓말처럼 닮았다는데 놀라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오늘 아침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에 머물러 있는데요. 영천의 가시거리가 80m, 남원과 해남, 밀양도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는 이 지역에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다만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면서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한파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 예보가 들어있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데요. 밤사이에 떨어지던 빗방울은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0도, 대구 12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대신 현 단계를 연장하고 방역 수칙들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에 숨진 80대 남성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영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는 아닌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말연시 휴가로 미국 내 여행객들이 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몇 주 안에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된 일본이 오늘부터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 그리고 비수도권 2단계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과연 3단계로 올릴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부는 일단 그러지 않기로 현 단계를 일주일 가까이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대신 현 단계 유지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방역 의료 체계가 현재의 유행 상황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7에서 1.07로 떨어졌습니다. 또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는 환자도 500명대에서 9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상 확보도 민간 병원 등의 협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중환자 병상은 수도권의 80개가 사용 가능합니다. 가용 병상은 2주 전에 비해 3,200여 개 이상 늘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 중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방역 수칙을 보완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지적에 따라 커피와 음료,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무인 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와 술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의 집합 금지 조치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허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전 검토와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의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1월 초부터 곧바로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많게는 58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집합 제한이라든가 영업 금지에 걸렸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모인 당정청은 재정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 피해 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차 때보다 늘어난 580만 명 규모입니다. 이전에 제외됐던 법인 택시 운전기사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여기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 정도 납부 유예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 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인데 50만 원 정도가 유력합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의 경우는 세금을 더 돌려받습니다.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여기에 남은 예비비와 각종 기금 등이 동원돼 지원 규모는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계획은 오는 29일에 발표됩니다. 내년 1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입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일반인에게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은행에 가실 때도 염두에 두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중은행 영업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각 객장마다 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또 의자는 한 칸씩 뛰어 앉아야 합니다. 또 고객과 직원 간의 상담 거리는 2m, 최소 1.5m는 유지를 하도록 시행이 됩니다. 코로나19 환자 현황 살펴볼까요?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970명, 성탄 전날 이후 사흘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에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940여 명, 그 가운데 서울이 350여 명이고 저 300명대라는 수치는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와 인천을 합쳐도 3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6명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5명이 늘어서 누적 인원이 8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사례가 영국에서 입국한 뒤 격리 중에 사망한 80대 남성입니다. 물론 지병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망 직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이 영국에서 왔다는 점. 아시다시피 영국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이잖아요. 혹시라도 거기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당국이 후속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송명훈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80대 남성이 그제 숨졌습니다. 사망 직전 실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는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했으며 심장 질환을 앓아왔습니다. 함께 입국했던 가족 2명도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 먼저 영국에서 입국했던 또 다른 가족 1명도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가족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보건당국은 즉각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는 사망한 남성의 검체를 확보해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숨진 남성이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유전체 전장 분석을 통해서 변종 여부가 확인을 할 예정에 있고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은 영국 입국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한 차례 더 받도록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영국발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된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국내 확진 현황, 특히 상황이 안 좋은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수십 명 확진자가 나와서 시설 전체가 격리됐고,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어제도 사망자가 또 늘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 25일입니다. 입소자와 시설 관계자 등 6명이 감염됐습니다. 이후 입소자와 시설 관계자 등 18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3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시설 종사자 1명이 이제 확진이 돼서 전수조사를 이제 하게 된 거고요. 1차 했고 전수조사를 2차 다시 했어요. 전원 다시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현재 2번 전수검사는 했어요. 동부구치소에서도 재소자 8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계속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7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2명이 더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86명이 됐습니다. 특히 그제 하루만 사망자 6명이 나왔던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어제도 사망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8, 90대의 고령 확진자였던 이들은 격리 중인 요양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이로써 부천 요양병원 관련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자 방역당국은 종사자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관리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그제 111명이 확진됐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10명 중 1명 넘게 발견된 겁니다. 지난 14일 개소 이후 누적 확진자는 1,252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에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십 명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주민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마을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정환 기자, 먼저 이 외국 식품점 관련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도 충남에서는 천안의 외국 식료품점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특히 천안에서는 외국인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내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세는 내 외국인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3일 천안의 30대 태국인이 처음 코로나19로 확진된 뒤 관련 확진자는 천안과 홍성, 아산, 인근 충북에서 모두 9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천안과 홍성 등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천에서는 서천읍의 한 마을 주민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로 확진돼 마을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6일 주민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고 어제는 이 주민과 마을 회관에서 윷놀이한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민 2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는 오늘 오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천군이 이동 제한을 하며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밤사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나음교회 관련 1명이 추가됐고 세종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군포 요양원에서 퇴원해 격리 중이던 90대가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세종의 첫 코로나19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국민 17명 중 1명이 감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900만 명을 넘겼는데요. 연말연시 휴가로 상황은 더 나빠질 거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2만 5천여 명입니다. 엿새 만에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3만 2천여 명으로 12월 들어서만 6만 3천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한 달 사망자 수로는 최대치입니다. 미국인 17명 중 최소 1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1,000명 중 1명이 숨진 거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When our ICUs get overwhelmed, we saw this back in March and April in Southern Europe, in New York City. That's how the mortality numbers skyrocketed. And so this is happening now all across the country. 성탄절과 신년 연휴로 이어지는 휴가철로 미국 내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수주 안에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우치 미국 국립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장은 CNN 방송에 나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매우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며 더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Even though we advise not to, it's going to happen. So I share the concern of President-elect Biden that as we get into the next few weeks, it might actually get worse. 영국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커지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간 28일 월요일부터 영국발 항공편에 탄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국 정부가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조만간 승인하고 다음 달 4일부터 백신 보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경영자인 파스칼 소리오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증 코로나19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다며 백신을 2차례 투약했을 때 효능이 나타나는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중단시켰습니다. 영국 등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도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지역사회 감염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 신규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이 중단됐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돌아올 때 적용받던 격리 면제도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된 지 사흘 만에 내려진 조치로 입국 금지는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한국 등 11개 나라와 맺었던 경제인 단기 입국과 격리 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現在の段階ではこういった変異株を国内に入れない対策というのが非常に重要にな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受け止めています。 일본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7명. 특히 이 중에는 검역 대상이 아닌 30대 항공기 조종사, 또 영국 체류 이력이 없는 조종사의 가족 1명도 포함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사실상 공항 검역망이 뚫렸고 이로 인해 일본 내 2차 전파도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イギリスから帰ってきた人の中で、見つかってもおかしくはないですよね。多分水際でね、せき止めるのはね、難しいですね。 당초 일본 정부는 내년 봄에 소규모 외국인 관광을 재개하고 올림픽을 보러 온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회의론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중국도 일부 지역에서 다시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반년 만에 또 사실상의 전시 상태를 맞게 됐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확진자가 자꾸 나오는데요. 아직은 전국 상황은 아닙니다만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입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곳은 순위구입니다. 한국인 밀집 지역인 차오양구 왕징에 인접한 곳으로 26일 하루 동안에도 5명의 확진자와 1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전시 상태를 선언한 순위구는 여러 주택단지를 봉쇄하고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벌였습니다. 和1750余名医务人员争分夺秒，昼夜奋战在大规模核酸检测第一线。 교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순위구의 한 확진자가 왕징에 있는 회사를 다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왕징 등 차오양구 3개 지역에서도 주말 동안 한국인을 포함한 주민 전체가 핵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어제 오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온 23만여 명이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지만 교민들은 긴장 속에 남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지역 감염은 지난 6월 심파디 시장발 집단 감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이달 들어 13명의 감염이 확인됐지만 뚜렷한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연말연시와 한 달여 남은 춘절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뿐 아니라 랴오닝성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재확산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중위험 지역을 4개 성시에 22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훈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최종 후보군이 의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초에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오늘 최종 후보군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오늘 후보가 확정된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승합차와 대형 트럭의 충돌에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5조 해녀의 집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와 25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합차를 운전하던 55살 고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승합차 동승자 5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의 한 주택에서 보일러 과부하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절반 정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 과부하로 열선 쪽에서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직장 내 갑질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퇴사한 사례만 4건이 있었고요. 내부 감사 결과 간부 3명의 갑질을 확인했다고 공식 인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는 경징계를 요구했다는데요.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조달청의 한 과장급 간부는 부서 저녁 회식을 가면서 한 직원을 지목하며 돈이 드는데 왜 데리고 가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회의 도중에는 여성 직원 앞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직원을 볼 때 잘해라고 치워주랄까요? 회의 때 운동에서 트레이너가 비교하면서. 이 간부뿐만이 아닙니다. KBS가 확보한 조달청 내부 자료를 보면 밤늦게 부하 직원을 불러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상사가 이야기하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의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나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는 당신의 자식이 아니니 욕설을 하지 말라라는 등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조달청 노동조합은 지난달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례가 60여 건이나 새로 파악됐습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관두거나 옮긴 사람만 4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조달청은 내부 감사를 벌여 과장급 간부 3명의 갑질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 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갑질 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들의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 중입니다. 일반 국민들보다 갑질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관장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징계에 넘겨진 3명은 모두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조달청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과 피해 직원을 분리 조치했고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어촌 뉴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침체된 어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300곳에 100억 원씩 예산 3조 원을 쓰는 사업인데요. 정작 어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대부분 빠지고 또 사업 자체가 진척이 거의 안 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안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말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비양도. 대합실은 망가져 있고 광장이 예정된 부지엔 낡은 운동기구만 놓여 있습니다. 2년 동안 달라진 게 없자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지라는 의견을 많이 하죠. 원래 취지와 다르게 마을 수건사업 해소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규예금 개선이든지 뭐 이렇게 특화 사업하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사업 첫 해에 선정된 전국 자치단체 45곳 가운데 5곳은 실집행률이 0%입니다. 10곳은 50%도 안 됩니다. 게다가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방파제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토목 관련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면서도 정작 주민 역량 강화 예산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해수부 지정 기관에 맡겼습니다. 1, 2차 사업지 190곳 중 70% 이상이 위탁된 가운데 한 곳당 수수료로 9억 원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9억을 쓴다라는 거는 진짜 놀랄만한 일인 거죠. 대응을 하도록 훈련이 돼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정부 목표대로 어촌 혁신이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1시간 전보다 안개가 더 짙게 끼었는데요. 양주의 가시거리가 50m, 영천이 70m, 해남과 남원, 거창도 100m 안팎의 가시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세미 한파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도 있지만 지금은 비가 모두 그친 상태로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고 낮 기온도 서울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는 4.7 재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출사표가 잇따랐고 여당은 아직 잠잠한 편인데요. 먼저 서울 상황 정하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의 출사표에 이어 박주민 의원과 박영선 장관이 고심 중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치고 나가는 중입니다.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심은 오세훈, 나경원 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을 놓고 보면 인지도나 중량감 등에선 한쪽으로 크게 기울진 않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과 사망으로 비롯된 선거인 만큼 출발점에선 민주당이 불리해 보입니다. 본격 선거 국면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과 정권 심판의 구도 속에서 부동산 시장 대책과 추미애 윤석열 갈등 여파, 그리고 코로나 백신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과 민생, 경제를 앞세우는 민주당은 반전카드로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착시키면서 서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적정한 맞춤형 공급 방안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혁신 쇄신을 앞세우며 중도층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의 미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개혁 작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파급력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각각 후보 검증위와 공천관리위를 가동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부산도 여야 간의 준비 속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8명이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부산 상황을 노준철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출마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 대행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출마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여성 후보 차출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이 후보군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이가 아직 한 명도 없어 경선 흥행을 고심 중인 민주당.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선거 이슈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가덕도 공항 특별법 문제,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문제, 신산업을 부산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반면 국민의힘 예비 후보 등록자는 벌써 8명. 이딴 출사표로 문전성시입니다. 박민식, 유재중, 이진복, 이현주 등 전직 의원들이 부산시장 도전장을 냈고 박형준 교수도 8년 만에 복당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오승철 이사장과 전성하 대표, 김귀순 명예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발판 삼아 부산 경제 제도약, 그 약속을 지키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경제 하나는 민주당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어부지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과오로 이루어지는 선거이긴 하지만 비전과 대안 중심으로. 진보당은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을 일찌감치 최종 후보로 결정했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 심판론을 내세워 독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에서는 빠르면 내년 2월에 접종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관련 업계는 벌써 유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온 보관 등 관리가 까다로워서인데 영하 75도 초저온 창고부터 항공 수송 전략까지 박대기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제품에 따라 보관 온도가 다른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백신은 영하 80도에서 60도, 모더나는 영하 25도에서 15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맞춤형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은 유통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네, 제가 들어와 있는 이곳이 영하 75도 초저온 창고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렇게 비워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창고를 다 비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백신 전용 루트나 백신 전용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항공업계도 일찌감치 수송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백신 전담팀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해 백신 원료를 영하 60도로 유지하며 네덜란드까지 운송하기도 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운송 기법은 육상 운송업체들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접종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콜드체인, 즉 저온 유통체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백신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따른 적절한 이 공급망을 확실하게 확보 그리고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체 백신 생산량 가운데 50%가 보관과 운송 과정 등에서 변질돼 폐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좋은 백신이라도 유통과 관리에 실패한다면 기껏 확보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코로나19로 영화계도 혹독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 와중에도 명작은 탄생을 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이야기를 다룬 독립영화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영화제까지 휩쓸었는데 이 비결은 뭐였을까요? 김지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So the winner is Moving On by Yeon Dan-bi. 올해 1월 로테르담 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해외 영화제에서 7개의 상을 휩쓴 영화 남매의 여름밤. 바로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2층 양옥집에서 펼쳐지는 평범한 가족 이야기. 돈벌이가 변변치 않은 아빠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 오고 고모까지 합세하면서 집은 오랜만에 온기를 되찾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감독이 주목한 건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있는 흠결 많은 구성원들의 관계. 어른이 된 남매는 병든 아버지를 챙기면서도 상의도 없이 집을 팔기로 합니다. 이 집 차라리 파는 거 어때? 이런 어른들의 결정에 항의하는 손녀도 자신의 부모에겐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놓고 아빠 맘대로 집 파는 건 좀 심하잖아. 너는 신발 가져다가 네 맘대로 안 팔았어? 먼지가 켜켜이 쌓인 재봉틀. 아버지의 손때 묻은 전축. 가장 한국적인 풍경을 담았지만 누구나 겪었을 법한 가족 이야기가 해외에서도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 정서를 나도 경험을 했고 알고 있는 어떤 마음들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때때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서로의 힘으로 치유하고 한 뼘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감독과 주연 배우가 꼽은 최고의 명장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는데 그 삶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기도 하고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내 아이가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다른 아이들과 학습 격차가 벌어진 건 아닌지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원격 수업 집중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학부모들로 서울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8번 당첨되었습니다. 내년 서울 사립초등학교 38곳의 입학 경쟁률은 평균 6.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해진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은 건 이례적입니다. 경쟁률이 10대 1을 넘은 곳도 10곳이나 됩니다. 자녀를 공립초등학교에 보내려 이사까지 했던 김정수 씨. 비싼 등록금, 긴 통학 시간이 맘에 걸렸지만 결국 사립초에 지원했습니다. EBS를 틀어주고 아이들은 좀 지루해한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원격 수업 집중력이 떨어져 등교 일수가 중요한데 서울 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 일수는 사립이 4.21로 공립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긴급 돌봄 형태로 학생들을 변칙 등교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졌다고 토로합니다. 중요한 시기인데 한 해를 그냥 통째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될 과정들이 꽤 중요한 과목들이 있고 근데 이것들을 학교에서 좀 일관적으로 진행을 쭉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부모는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사립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교육에 어떤 책임을 지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괴감과 좀 약간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들죠. 교사들은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학습량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의 교육 과정을 현재의 원격 학습 체제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의 부작용들이 노출이 됐었죠. 학습 결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등교가 가능할 땐 초등학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어와 수학은 모든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집중 수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요즘인데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변함없이 또 묵묵히 선행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 댁에 이웃 3남매가 방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용돈을 모아 연탄 150장을 전달했습니다. 너무 애들이 그냥 그 마음이 따뜻해서 보내고 나서도 내가 아유 고맙다고 내가 딴 사람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하고 그런 거야. 5년 전 28,000원을 시작으로 올해 15만 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큰 도움은 안 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해요. 이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 누구나 언제든 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곳간이 있습니다. 쌀과 라면, 휴지와 이불까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두고 간 식료품과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어른처럼 도와주고 하니까 마음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이 봉사단체는 올해로 30년째 어르신들께 수시로 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김 부셔서 푼 거, 튀긴 거 돌자반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도토리묵. 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여럿이 함께 요리하기가 어려워 간편한 식품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성스럽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크든 작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온정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방문 돌봄이 어려워졌는데요. 홀몸 노인들이 복제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아리야, 연정 노래요. 올해 80살이 된 하모키 할머니.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노래 한 곡을 부탁합니다. 지난해 아들을 하늘로 보낸 뒤 마음을 정리할 새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했고 바깥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보니 이젠 적적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벗입니다. 작년에 신학에 가서 그래가지고 납골당에다 했거든. 거기도 못 가고 있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슬픈 노래를 하도 들으니까 자기도 슬프대. 119 구조대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비상시 암호는 살려줘. 살려줘. 곧바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몸이 괜찮으신 데 있으신 건가요?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SK텔레콤이 올해 도입한 AI 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본 기능에 전화 상담 기능을 접목해 응급 상황까지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비상신호가 들어왔는데도 통화가 안 되면 119 구조대가 바로 출동합니다. 쓰면 쓸수록 사용자 정보가 쌓이는 구조로 시간대별로 우울감 분석과 같은 환자 맞춤형 복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우울해, 뭐 슬퍼, 뭐 이런 류의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대화들이 다 음성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춘천시는 AI 노인 돌봄 성과를 분석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가짜뉴스로 대중의 불안 심리와 공포를 자극하는 미디어와 권력자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고발한 책이 출간 20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소리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도 관심을 끕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들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백악관 입성에 성공한 막말의 2단아. Donald J. Trump is calling for a total and complete shutdown.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된 막말 퍼레이드. Getting gang members out, we're getting drug lords out, we're getting really bad dudes out of this country. 차별과 증오의 발언으로 대중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동안 출간된 지 한참 지난 책 한 권이 다시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대중의 공포심을 먹고 사는 정치인과 기업, 그리고 언론. 그들이 교묘하게 퍼뜨리는 근거 없는 두려움의 실상과 악영향을 파헤친 책입니다. 1999년에 초판이 나오고 20년이 지났지만 트럼프 시대에 다시 주목받은 이 책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계적인 IT 기업 인텔 광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소리.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이 소리도 대중에게 친숙합니다. 디즈니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이 멜로디 역시 꿈의 세계로 간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의 힘을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일상에서도 소리를 잘만 활용하면 삶이 몰라보게 윤택해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의 기록 연행록 100여 중에서 추려낸 조선 외교사의 이모저모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아리랑을 연출한 한국 영화의 선구자 나운규가 1928년부터 1937년까지 신문, 잡지에 쓴 글과 대담을 모았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 발자크가 매의 눈으로 들여다본 당시 공무원 사회의 실상입니다. 180년 전 프랑스와 2020년의 한국이 거짓말처럼 닮았다는데 놀라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답게 정체 일찍부터 시작되면서 대부분 구간 혼잡한 모습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고척교부터 시작된 정체에 성산대교 남단까지 긴 구간 이어지고 있고 동작대로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차량 흐름 더딘 모습입니다. 증산역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향 증산 3교 교차로와 상암 사거리 부근에서 정체 만나면서 지나기 어렵겠고요. 북한남 고가에서 1호 터널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소통 원활하고 2호 터널 나와서 이어지는 을지로와 시청역 부근도 차량 모이고는 있지만 대체로 수월합니다. 하겨울역에서 매봉터널 부근까지는 큰 어려움 없겠지만 대치역 부근에서 잠시 서행되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주행속도 약 20km 내외로 떨어지면서 소요시간은 약 10분 예상됩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정보입니다. 강남 순환고속도로 금천 방향 금천 톨게이트 구간 방호벽 보수공사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분 통제되겠으며 국회 앞에서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소규모 집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마이너스 1.1%였던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하향 수정한 겁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2%였던 것과 비교해서 경제 상황은 나빠진 건데 코스피는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집값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때문입니다. 저금리로 시중 자금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쏠려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다시 시중 자금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집값 급등세가 지방 대도시로까지 확산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젊은 층이 급증하면서 주가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열과 거품을 우려한 정부는 신용대출 줄이기에 나섰고 5대 시중은행들은 한시적으로 신용대출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주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와 코스피가 비슷한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두 곡선의 괴리
즉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의 괴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면 고용 회복도 늦어져 소득 감소와 대출 상환 능력 약화로 연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급격히 약화될 경우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이 같은 분석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산 가격이 급락해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양주의 가시거리 50m, 영천과 해남, 남원과 거창도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면서 이 지역에는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텐데요.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한파가 찾아오면 이 추위는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서울이 5.3도, 청주 2.2도, 광주가 0.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10도, 강릉 12도 예상되고요. 대전과 대구가 12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